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영화를 말하다 같이 인디스페이스에서 진행을 하게 된 영화 평론가 이승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알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더운데, 그래서 이 더운데 오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도 이 더위는 꺾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여기 앉아 계셔서 너무 반갑고 고맙고, 그리고 또 오늘 그만큼의 갇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이제 보신 영화를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제 사전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영화를 말하다에서 이게 지금 비평 기획이잖아요. 그래서 비평 기획에서 비평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면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지만, 비평을 접근하는 태도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전에 제가 오늘 이 영화를 비평하는 방법, 태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영화를 저의 방식으로 읽어가는 과정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영화를 평가하는 작업도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어떤 단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작품을 읽어가는 건데 그 작품을 누구의 시선으로 읽어가느냐라고 하면 저의 시선으로 읽어가는 거죠. 근데 물론 저는 영화 비평을 하는 굉장히 오랫동안 트레이닝이 된 사람이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저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마 이 영화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와 저 영화를 지금 만나서 이야기하는 저라는 존재가 서로 만나는 과정이 이 영화의 비평의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비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작품을 읽어가는 여정인데 그 여정을 제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한 전제를 두고, 그리고 저라는 존재가 이제 오늘의 이 영화 안에서 나와 만나면서 제가 왜 이 영화를 선택하고 이 영화와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라고 했을 때 저의 스탠스를 조금 얘기를 하는 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자신의 스탠스를 얘기하는 것과 조금 같이 견주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영화와 비평가 그리고 저라고 하는 작업에서 이 영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의 세대 혹은 저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는 아날로그의 마지막 세대와 디지털의 첫 세대, 그러니까 디지털을 공부하면서 익힌 세대였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16mm를 공부를 하고 그 16mm로 영화를 진짜 이렇게 잘라가면서, 그러니까 8mm죠. 8mm를 잘라가면서 하다가 2학년 때 16mm를 하고 3학년 때 35mm를 3, 4학년 때 해서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들어갔을 때는 갑자기 디지털로 모든 게 바뀌었던 그 세대예요. 그래서 그런 세대에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각각의 포맷은 그 포맷에 맞춰져서 그 형식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말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컨텐츠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영화의 맨 마지막에 이제 글쓰기 작업이 나와서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들이 연필로 글을 쓸 때 하고 볼펜으로 글을 쓸 때 하고 자판으로 글을 쓸 때 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보이스 타이핑으로 글을 쓸 때 하고 다 글을 쓸 때 방식이 달라지죠. 근데 저 이제 초등학교 때 라떼를 계속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초등학교 때 연필로 글쓰기를 할 때는 사실은 연필의 핵심은 지우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필로 글을 쓰고 언제나 지울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울 수 있는 가벼움이 되게 좋았고, 그런데 나중에 중학교 들어가기 전쯤부터 다 볼펜으로 글을 쓰라고 얘기했을 때 되게 난감했었어요. 볼펜은 한 번 쓰면 그 다음부터는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울 수 없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볼펜 쓰기 때문에 생각을 한 번씩 더 하면서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글을 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다가 결국은 저는 화이트파 계속 이제 지우개로 또다시 지워가면서 쓰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 자국이 너무나 선명하게 남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우는 게 지운 게 아니고 그 위에 덧대면서 글을 쓰고, 그러면서 계속 글 쓰는 작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어려워지고 약간 거리를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연필 쓰기하고 글쓰기하고 다르게 자판 쓰기를 넘어갈 때는 완전 또 다른 신세계를 만나는 것 같았어요.
자판에 이것을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라는 몇 가지 그 장애가 있긴 했지만 한번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 자판 쓰기는 정말 흔적도 없이 지워지고 새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연필 쓰기와 볼펜 쓰기와 달리 연필 쓰기와 볼펜 쓰기는 제가 졸거나 저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이 글자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를 이제 볼펜 같은 경우는 지우지도 못하고 이게 그대로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을 때, 혹은 집중할 때, 혹은 집중하지 못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남아 있다면 자판 쓰기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깨끗하게 지웠다가 다시 썼다가, 그리고 제가 어떤 컨디션이든 제가 선택한 폰트에 맞춰서 글이 써지고, 그래서 이 연필 쓰기와 볼펜 쓰기와 자판 쓰기에 따라서 제가 글을 쓸 때 임하는 자세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때로는 컨텐츠 내용마저도 조절이 되는 상황들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의 자판으로 글을 쓸 때는 가끔씩 자판이 글을 써주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글을 속도를 붙이게 되면 자판이 나가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이스로 글을 쓰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많은 분들이 보이스를 대고 직접 말을 하는 세대예요. 근데 저는 이 세대까지는 사실 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방법론까지는 보이스로 생각을 보이스로 말하고 그 보이스를 다시 자판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약간 낯설게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편할까라는 생각을 하게는 되지만 그 과정 안에서 생각을 말로 정리하고 말을 다시 글로 옮기는 과정들에서는 또 다른 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툴을 쓰느냐에 따라서 지금 디지털 세대에서 유튜브라고 하는 이 영상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들이 어떤 흐름들로, 제가 이제 여기서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드렸긴 했지만 그 흐름들 안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의 그 툴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변화들 안에 놓여 있고,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어느 변화들 지점에서 익숙해지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죠? 방법론과 생각과 컨텐츠로 연결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물론 저는 자판 세대이긴 하지만 아직도 연필을 좋아하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저라고 하는 오늘의 비평에 이 영화에 나와 만날 이 비평에 저는 공적이다 사적이다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 구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던 시기를 거친 그 세대이자 시간을 보냈어요. 그 전에 저의 전 세대의 바로 직자 세대까지는 공적인 것을 위해서 사적인 것을 희생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사적인 것이 되게 미미하다고 생각했던 시대였고, 저의 시대에 들어가서는 여러분들이 되게 비웃으시겠지만 서태지 시대였거든요. 지금은 다 이제 중견이 넘었던. 근데 그 서태지 시대는 이제 나의 목소리를 내가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이고 하고 자기의 사적인 이야기를 발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발화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공적인 것이 그만큼 강화돼서 나를 억눌렀기 때문에 그 경계를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적인 것에 대한 어떤 발화와 외침이 있었던 시기인 거죠. 그래서 저희 때부터 미시사라는 말이 나왔고, 거시사와 미시사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시정치, 미시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적인 것에 대한 어떤 복원을 막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적인 것이 복원을 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그만큼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경계가 굉장히 강했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무화된다라기보다는 이미 이 경계가 선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만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 영화를 이제 제가 선택하게 됐던 첫 번째 질문이자 궁금증이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저의 세대에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사생활을 누르지만 동시에 이 사생활에 대한 발화가 끊없이 있었던 것. 다시 말하면 이 영화와 빗대어 보면 저희는 울 때 소리 없이 조용히 울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세대였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용히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이나 이런 개인적인 것들이 외화되거나 발화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어떤 거리두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화장실을 간다거나 뭐 여성이 생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픈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화장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는 부모님한테 배웠던 게 생리대를 사러 가면 생리대는 반드시 검정 봉지에다가 담아서 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왜 그래야 될까가 되게 궁금해 했었지만 그래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사적인 영역이고 여성의 은밀한 영역이기 때문에 라고 했던 시대를 살았던 거죠. 근데 그런 내가 이 영화와 만났을 때 어떤 질문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적 사적인 것의 딜레마 중에 하나가 저의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보면 일기 쓰기였어요. 저는 어릴 때 일기 쓰기를 트레이닝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럴 거예요. 초등학교 때 우리 다 일기 쓰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기를 쓰고 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아요. 그러면 이 일기를 내가 쓰고 난 다음에 검사를 받으면 검사 받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뭐 이렇게 고쳐주거나 내지는 검사 내용을 다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중일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나의 진짜 일기는 따로 쓰고 선생님한테 제출용 일기는 따로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이 사적인 공적인 것들이 막 요동치는 그런 시기를 보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저에게 이 영화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었었어요. 근데 질문들과 궁금함과 그리고 다름과 익숙함과 이런 것들을 이 영화가 어떻게 녹였는지라고 하는 걸 시종일관 되게 긴장하면서 봤고 그 긴장 속에서 제가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혹은 또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등폭에 있는 저 자신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걸 다 이야기를 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 영화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장면에서 이 영화가 저와 만났을 때 궁금함을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이제 내러티브 노마드 혹은 약간 세끈해 보이기 위해서 스토리 언박스드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희가 흔히 이야기를 기승전결로 혹은 인과관계로 어떤 흐름으로 라고 하는 것들이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 줄거리들이 영화에선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 흐름들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부분들이어서 이걸 어떻게 이 영화의 내용과 지금 제가 만나는 어떤 다름의 세대라고 다른 시간들 왜냐하면 그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영화와 저와 만나서 읽혀지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기를 조금 풀어보면서 이 영화에서 여러분들 이 영화의 제목을 관계자 빼고 지금 이 영화의 제목을 아마 다 기억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플레임으로 틀리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분 확실히? 네, 저기 지금 한번 영화 제목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자살 시도 2시간 전 담배 피는 영상 담배 피는 동영상 영상 또 다른 분 한 분 더 정도 나 이거 플레임으로 다 알 수 있다 맞으셨고요. 되게 정확하게 맞으셨어요. 근데 저도 사실 되게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망설이시는 많은 분들의 표정들에서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열하려고 하는 순간에 자살 시도 나오고 담배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는데 이걸 배치하는 과정 안에서 자살 동영상, 자살 이게 이제 막 섞이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참 저는 재밌는 이 영화의 포인트이긴 한데요. 이 영화는 그래서 제목을 듣는 순간에 어떤 내용일 거다라고 하는 게 아주 선명하게 서사적으로 들어오죠. 근데 많은 경우에 제목이 이 영화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서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제목이 겨냥하고 있는 바는 사실은 앞서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살, 담배, 영상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주체하고 있는 나 그러니까 영문 제목을 보니까 체크아웃 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은 뭔가를 설명하고 나열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 중심의 영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영화에서 자살과 자살 시도, 담배, 영상, 그리고 이것을 하고 있는 나라고 했을 때 이 영화가 지금 이 제목이 풀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의 어떤 흐름들을 따라서 이야기들을 가는 우리가 말하는 영화적인 방식의 기승전결 텐션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혹은 어떤 것을 풀어가고 이런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영화가 되게 그런 면에서는 울퉁불퉁해요. 근데 그 울퉁불퉁함의 그 가장의 제목에서 만약에 엿본다면 이 키워드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키워드를 따라가고 있는 이 키워드를 따라가는 나 혹은 이 키워드를 주조하고 있는 나, 이 나가 어떤 나일까라고 하는 것들에서 이야기를 좀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영화 안에선 굉장히 많은 나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나들은 아마 영화를 이제 방금 보셨으니까 어떤 나들인지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일 먼저 폰터가 자,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은 금연을 이제 결심하는 내 애니메이션으로 나를 표현을 했죠. 내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나는 내 친구들하고 파티를 하고 있는 나인데 이 나는 진짜컨대 폰으로 개인 기록으로 남겨져 있었던 영상을 여기에다가 지금 만나신 거죠. 그래서 그 개인으로 내가 놀고 즐기는 그 순간에 찍혀 있는 영상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많이 보셨던 영상이죠. 두 번째 자살. 네, 첫 번째 순서, 이 시간 순서에 대한 것들도 이 영화는 그리 정밀하게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혹은 이미 유튜브로 올라가 있는 근데 두 번째 영상이 아니라 이제 첫 번째 영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시게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영상이고 그리고 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이렇게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먹고 찍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음으로 넘어간 네 번째 사진을 보면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되게 약에 취해서 힘들게 양치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역시 끊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 각각의 나들은 다 나죠. 그런데 다 다른 측면의 나이기도 해요. 우리는 되게 많은 나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나를 균질적인 나로 혹은 공적인 나로 혹은 괜찮은 나로 포장하려고 이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는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연습하고 있고 그런 자아들을 막 이렇게 사회들이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처음부터 각각의 다른 나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들을 보여주는 혹은 그 나들과 같이 하고 있는 카메라라고 하는 존재가 또 각각 다른 역할로 있기도 해요. 다음 장면으로도 같이 보시면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영화의 앞부분에서 쭉 다 보여지는 장면이죠. 유튜브에서 올라와 있는 영상이고 그 영상에서 우리의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는 자살 시도 2시간 전 담배 피는 그 영상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여지고 있는 또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죠. 그래서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좋은 환경의 사람들을 만나서 되게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나예요. 그런데 이 나가 또 재밌는 것은 이 나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데에서 내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이유를 영화 안에서 말해요. 사실은 댓글에서 열심히 살아봐라 그런 생각이 드냐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응답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나는 나 자신과 좋아하는 나도 있고
어울리는 나도 있고, 그리고 사회 어떤 것에 대한 응답하는 나도 있고, 그런 나들이 여기 영화 안에서 굉장히 경합하면서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적 다큐 혹은 1인칭 다큐,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영화는 1인칭 다큐가 아니에요. 영화의 되게 재밌는 건 이 많은 나들을 영화 안에서는 지윤이는 이라고 하는 3인칭 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여지는 이 3인칭 나라고 하는 디디더스트는 살아있다. 지윤이는 죽고 싶어졌다. 지윤이는 살아있다. 지윤아, 뭐가 그렇게 힘들었니? 라고 하는 이 3인칭으로 자신을 호명하는 이 지윤이, 그러나 이 영화 안에서 내내 보여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이 나들의 각각의 다른 나들이 이 영화 안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훈이 다음에 이제 카메라 앞에서 내가 병원에 갔었을 때 있었던 것들을 쭉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나는 이제 그 전에 일하는 나에서부터 이 지훈이의 나는 카메라 앞에 있는 본격적인 대상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카메라 뒤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카메라 뒤에 누군가의 앞에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에 있었던 나들은 우리가 말하는 누군가가 나를 찍거나 찍은 것에 대해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하고 좀 다른 나들을 담고 있죠. 근데 담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지만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이제 꼽게 됐던 두 개의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한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근데 이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있는 나들을 쭉 만나고 난 다음에 지훈이가 카메라를 들기 전에 본인이 카메라를 들기 전에 앉아서 담배를 피고 이제 카메라를 들고 친구를 인터뷰하는, 그래서 대상으로서는 친구가 앞에 나와 있지만 목소리로서는 지윤이가 뒤에 존재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 나는 이제 감독으로서의 나 혹은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나로 뒤로 빠지는, 그렇지만 이 영화 안에 같이 존재하는, 그래서 이 장면을 잠깐 같이 보시면서 이 장면과 제가 또 다시 뽑았던 다음 장면과 같이 한번 연결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카메라 테스트 하고 있어요. 잘 나오는지. 여기서는 이제 영화 만들기에 영화 작업들도 같이 들어가고 있죠. 우리가 흔히 자기반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시인님과는 저희 학교 차를 마시는 소모임에서 만나서 그렇게 우연히 만난 관계고 같이 영화를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어서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그러다가 친해진 친구, 같이 작업을 하게 된 친구를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정도 됐을 때 어떻게 나와 만났니? 알고리즘 어떻게 이 영화를 하게 됐니? 라고 하면서 카메라 뒤에 있는 지훈의 존재와 계속 조우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때 지훈의 나는 명확하게 카메라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제의를 하기 전에 그 주사위도 뒤에는 젖삼을 피는 영상을 봤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11월 중순 정도인 것 같고 다큐 제안을 받은 건 12월 중순쯤이었나요? 12월 초? 11월 말. 11월 말 한. 차이가 별로 안 나네. 11월 28일인가에 저희가 탑을 높다 말이야. 네, 됐다. 그 영상을 보고 저인 걸 바로 알았나요? 네.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그 영상 보고? 이 사람 나 저번 주에 봤는데 익숙하다. 딱 그런 나. 네. 그리고 그날 일기를 썼죠. 뭔가
부정적으로 느껴졌냐? 이렇게 저한테 어떻게 느껴졌는지에 대한 그런 행위가 그 영상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행위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근데 뭔가 부정적인 메시지만 이렇게 장면에 내세우고 그거만 보여주려고 영화를 만드는 건 아닐 테니까 뜻이 있는 것 테니까 저는 믿었어요. 저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군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지 사실은 이거 저치를 제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 저도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일 거라고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판단이나 분석을 유보하고 또 일보다는 지금도 그렇게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어떤 그냥 친구의 일을 돕는다, 함께한다. 그리고 저한테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는 그냥 프로젝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어?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네. 어떤 다큐멘터리를 완성하고 싶어요? 일단 그 지은님의 영상을 봤던 유수한 사람들이 한테 이 다큐가 좀 닿았으면 좋겠대. 어떤 이런 한 단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서사를 가진 개인이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권지윤 씨에 대해서 뭔가 자, 지금 이제 저는 이 장면에서 기존의 어쩌면 폐쇄적이고 혹은 여러 개별적인 파편적인 나가 다른 나와 만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제 내 속에 있는 수많은 나들이 이 바깥에 있는 나와 만나는 장면이고 나가 나들이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고 영화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옆에 이제 그 이어지는 장면들이 같이 작업을 이제 같이 고소를 하는 사람들과 작품을 만들어가는 나들이 모여서 작업을 해가는 여정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화에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로 이제 조금 더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또 만나셨던 장면들이자 제가 이 영화를 뽑게 됐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자, 지금 예서 인플루언서를 만나죠. 그래서 예서 인플루언서를 만나기 전에 사실은 고소를 하러 갔더니 그 형사가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의 트렌드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영화는 그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을 다음을 따라서 예서 인플루언서를 만나요. 그래서 예서 인플루언서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들 안에서 역시 예서 인플루언서의 한 장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는 장면을 보여주죠. 어떤 설명이나 상황들 없이 이 영화의 이제 기본적인 툴이 되게 비슷한 방식이긴 한데 어떤 영화가 판단하거나 뭔가를 제시하기보다 그냥 보여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또 카메라 앞에서 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근데 이 장면은 제가 이 장면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기억하실 거고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보여드리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지만 앞에서 자살하기 전 2시간에 자살 시도 2시간 전 담배 피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그 영상과는 사뭇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 영화에서는 말을 하죠. 나도 힘들어. 근데 그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데에서 대상이 있어요. 카메라 앞에다 펴놓고 있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이게 화장실에서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나도 힘들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이 는 분명히 이 영화를 만들고 있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의 나와 여기에서의 나라고 하는 나, 그리고 이미 이 나는 나도 힘들어라고 얘기할 때는 앞에서 그냥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나의 어떤 태도들이 있는 거죠. 자리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이 영화를 제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부분들이지만, 이 부분은 이제 막 깊게 들어가서 뭐 장면에 대한 혹은 서사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 영화 안에서 이 장면을 여러분들도 한번 어떻게 말걸기로 다가오는지, 그래서 이 장면과 앞에서 두 장면, 우리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었던 두 장면들을 다시 영화화하면서 우리가 화면을 만났던 그 느낌과에서는 어떤 식의 여러분들이 조우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죠. 뭔가 나오는 게 너무 괴로워. 이 다큐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정상성을 추구하고 멘탈이 건강한 사람들이 배워야지. 어떻게 보면 평균보다 더 평균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평균보다는 건강한 사람들이어야 이 다큐를 찍는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역설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이 다큐를 찍는 의의나 이걸 기획하게 된 나의 심정이나 유튜브 영상 같은 실질적인 배경 같은 것들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나는 어떤 마음에 또한 구멍이 있는 사람들과 작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냥 취약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다큐인데, 취약한 사람들이 이걸 찍는 너무 힘들어서 힘들 수밖에 없지. 너무 이해 못해 나온 거를. 근데 나도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 나들이, 그러니까 카메라를 두고 있는 나, 지금 우린 다 카메라를,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카메라를 들고 있기도 하지만 이 영화는 또 카메라 앞에 있는 나들이 있는 거고, 이 카메라를 앞에 두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나, 혹은 카메라로 있는 나를 기록한 나, 그리고 그 카메라 뒤에서 찍는 나,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나. 그러나 이 모든 나가 3인칭의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 이 앞에서 카메라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조금 이따 이제 한국 다큐에서의 나오는 나의 등장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지만,
이 카메라라고 하는 경계 혹은 우리가 경계로서의 카메라를 앞에다 두고 뒤에 있고 앞에 있고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 나와는 이 카메라의 사용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원인 거죠. 그래서 경계 와해, 뭐 경계 없음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유연하게 이 자체를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경계 자체를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그래서 이 나는 내 속에 있는 굉장히 폐쇄적인 나이기도 하고 세상에게 소리를 쳐서 나를 이해해달라고 얘기하는 어떤 제스처로서 나이기도 하고 그 창구이기도 한 나이기도 하고 이게 외부이기도 하고 제도이기도 하고 제도 바뀌기도 하고 이 굉장히 이 카메라와 이 나의 관계가 무엇일까가 저의 가장 큰 이 영화의 이제 질문이었어요. 그게 이제 앞서서 말했던 저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스탠스 안에서 이 영화가 만나는 지점들이었던 거고 거기에서 어떤 스파크가 나오는 지점이었죠. 그래서 이 다중적이고 유동적이고 굉장히 유연한 어쩌면 리퀴드라고 제가 이제 액체라고 얘기했던 리퀴드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존재의 자아 내지는 나. 근데 그 나가 거기서 멈추는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쩌면 영화의 템포를 확 바꿔버리게 되는 순간이 나오는데 나가 이제 열려가면서 혹은 근데 그 나가 사회와 접속을 한다기라고 해서 이게 확증되는 나로 보여진다기보다는 나를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서 이제 갑자기 이 영화 안에서 이제 어떤 것을 더 첨부하게 되는 순간에 사회적 타살로서의 자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세상과의 접속점을 만들어내는데 이 접속점을 만들어내는 지점에서도 철저히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서 사회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전 세대 혹은 지금에서 우리가 세대 안에서 계속 이 사회에서 나라는 개인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뭐 흔히 말하는 성공을 하고 성장을 하고 라고 할 때는 끊임없이 이 사회라는 틀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지를 발버둥 치면서 아파하는 뭐 어떤 그런 이야기들과는 달리 이 영화 안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내가 펼쳐나가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사회적 타살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중심의 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좀 확장하게 됐던 것은 오늘날의 이제 유튜브부터 SNS에서 수많은 감정을 다루고 있는 영상들.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각종 유튜브로 들어가다 보니까 제 알고리즘이 이제 다 그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오는 길에 딱 틀었더니 알고리즘이 다 해서 막 그 지금 이렇게 예선님의 지금 현재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알고리즘이 싹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렇게 되면 감정선도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오기 전에 되게 많이 우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고리즘이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 안에서 바라봤을 때 이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글로 쓰는 것과 이렇게 유튜브라고 하는 굉장히 확장된 그리고 섬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울고 있거나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담배를 피고 있거나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감정이 느껴지는 것들에서는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쩌면 보이기만 하는 이 감정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영화가 갖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더 들어가서 오늘날의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 자기 고통 혹은 자기의 감정을 서사화하는 방식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근데 감정은 느끼는 거고 내가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과 지금 여러분들이 만났던 나들과 한번 접속을 시켜보시면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쩌면 매끄럽지 않은 울퉁불퉁함에 대한
제가 그걸 이제 스토리라고 얘기했던 부분들하고 한번 만나게 될 텐데 거기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저게 진정성이 있어? 진심이야? 이 영화의 댓글에서 지금 다 나오는 거죠. 그 동영상을 보고 나오는데 댓글에서 이게 진심이냐 연출이냐 고백이냐 퍼포먼스냐 혹은 진정성이냐 선정성이냐. 근데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걸 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이거는 지금 사실은 이거를 끊임없이 가르는 사람들은 뭔가를 판단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거고 실제로 이 감정선이 이제 보이는 감정으로 우리는 감정의 표현의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만나는 지점들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기 화장실에서 저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보이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감정의 표현의 방식이 다른 길 혹은 또 다른 길을 열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읽혀졌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조금 하면서 이게 왜 다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몇 개 제가 뽑아놓았던 문장들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감정이 단순한 내면의 흐름이 아니라 시청각적으로 연출되고 소비되고 사회적 실천이자 생존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감정은 이제 콘텐츠가 되기도 하고 정체성을 구성하고 사회적 소속, 감정 경제가 얽힌 디지털 시대의 사회적 실천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것. 또 감정은 개인적이기보다 이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흐르는 에너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제 것들을 이제 몇 개의 문장들을 제가 좀 한번 뽑아왔고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이제 차이를 두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기존의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나의 등장 혹은 한국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큐멘터리 영화에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한번 살짝 이야기를 좀 드리면 지금의 우리가 만났던 이 지은 나라고 하는 존재와 어떤 점에서의 변별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시대적으로. 근데 실제로 다큐멘터리 영화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카메라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담아서 보여주고자 하는 욕망이 되게 크고 그 다큐멘터리라고 명명되는 순간에 내가 카메라 앞에서 보여지는 그것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혹은 실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죠. 근데 그런 믿음들 안에서 카메라를 들고 실제를 찍는데 이 찍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없는 것처럼 찍는다는 게 정말 실제일까?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실제적으로 다가간다면 카메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게 카메라를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러면 카메라 뒤에 있는 감독이 없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뒤에 있는 감독도 이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실제가 아닐까? 라고 하면서 카메라와 나라는 존재가 다큐멘터리 영화 안에서 실제성의 명목으로 혹은 좀 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카메라를 영화 안에서는 당연히 카메라를 찍고 있는 나가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그냥 나가 아니라 감독인 나가 영화 안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 안에 등장한 나는 보통은 카메라 앞에서 보다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을 한 거죠. 예를 들면 극영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절대로 카메라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죠. 카메라를 찍고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가 들어오는 순간 그 환영성이 깨지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완전히 없는 것처럼 찍고 카메라를 찍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찍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세상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면 다큐멘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라는 것들이 이 진정성이 그래서 다큐의 죽음은 극영화의 죽음하고는 너무 달라요. 다큐에서의 어떤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성에 대한 접근과 그 믿음과 진정성이 다큐에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
있기 때문에 나의 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이 다큐의 진정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내가 등장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한 80년대, 90년대부터 다큐멘터리 영화 안에서 감독이 당연히 영화를 찍고 있는 감독이 나로 카메라 앞과 뒤에서 목소리로나 실체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등장을 하면서 1인칭의 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사적 다큐, 뭐 자전적 다큐, 1인칭 다큐, 혹은 자기 반영적 다큐. 근데 자기 반영 이 영화 안에서도 이제 드러나지만 영화를 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거세하고 영화 앞에 있는 걸 찍는다면 그것 또한 실질적이지 않다.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걸 이건 영화를 찍고 있는 과정 중에서 만들어내진 산물이야라고 하면서 영화 찍는 영화에 대한 영화가 영화 안에 들어가는 자기 반영적인 것들도 역시 실제로 다가가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한 요소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반영적 혹은 에세이 다큐, 그래서 나의 생각을 이제 이 에세이 다큐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영역이 넓지만 우리는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것들은 보이는 것만 찍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나의 사유는 어떻게 찍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고민들 안에서 사유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에세이 다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에세이 다큐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지금 붉은색 의자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붉은색 의자를 보면서 내가 생각나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라고 하는 건 붉은색 의자를 보여준다고 내 생각이 읽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붉은색 의자를 보여주면서 나의 생각들이나 이걸 나레이션으로 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지점에서의 사유들을 여기에 같이 소리와 로 입혀내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떤 공간을 지나가더라도 여러분들 그 공간을 지나가는데 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어. 그럼 그걸 같이 입혀내는 그런 방식이 이제 에세이 영화들 같은 경우인데 에세이 영화 같은 경우도 나의 사유를 형상화하는 방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내가 등장을 하고 이 나들이 등장을 하게 된 배경은 보다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근접하고자 하는 욕망이자 어떤 실천 방안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건데 이제 한국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안에서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순수한 나가 아니라 당연히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감독인 내가 나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영화 만들기에 나, 그리고 이 나는 이 대상에 대해서 말해주는 나. 그래서 내가 이 대상을 옆에서 봤을 때 혹은 이 카메라로 찍으면서 이 대상에 대해서 speak about을 하거나 혹은 이 대상을 위해서 대변을 해주는 거예요. 이 대상이 말을 못하거나 혹은 이 대상이 자기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할 때 카메라를 통해서 대변해주는 역할들. 예를 들면 투쟁을 하고 있을 때 이 투쟁에 대해서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거죠. 이 재개발에서는 이게 왜 재개발이 되면 안 되고 여기를 지켜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스피커로서의 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과 같이 하는 나, 우리가 그리고 혹은 내가 그들은 아니지만 그들 곁에서 카메라를 들고 혹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는 나. 라고 하는 나들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까지 한국 다큐멘터리에서 많은 경우의 나들은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대해서 혹은 about, for, with, nearby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나 자신을 순수하게 얘기하는 나라고 하는 작업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나가 카메라 앞에 전면으로 대상화가 되거나 자전적 다큐로서의 나라고 하는 것과 사뭇 다른 방식의 3인칭 나로 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보여지는 나라고 하는 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낯설음이자 익숙한 지점이라고 저는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한국 다큐멘터리에서 1인칭 다큐멘터리 영화는 아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라는 이름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또 다른 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이기도 하지만 나의 가까운 친구와 나의 가족들을 대변하는 관찰자로서의 나라고 하는 그 나의 모습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단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나죠.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등장인물과 경험을 공유하고 등장인물과 함께 하면서 자신의 주관적 시각을 전달하고 이런 나예요. 그래서 감독이자 나는 우리와 나 사이를 서로 진동하면서 대상을 설명하고 대변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그리고 생각과 성찰을 담아서 대상 곁에서 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근데 이 영화로 다시 돌아가면 사뭇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이제 구성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 유튜브 영상을 영화화하고 있는 이 나에서는 유튜브 영상에서 나오는 나의 어떤 요소들이 이 영화 안에 굉장히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 SNS보다 훨씬 더 미디어의 요소들과 자기 서사를 확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있는 이 유튜브라고 하는 영상의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는 감정을 내화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감정을 투사하고 발산하는 장인데 여기에서는 감정을 연출할 수도 있고 그 연출에서 재구성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존재를 그로 인해서 재정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양한 페르소나들을 본인들이 만들어가죠. 그래서 그게 성공적이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어찌 보면 하나의 대상으로서 이 알고리즘을 잘 탈 수 있는 혹은 어떤 좋아요의 누름, 댓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는 어떤 자기 존재를 재정의해내는 부분들이에요. 이건 이 영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편적으로 유튜브 영상에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들이 등장하는 수많은 컨텐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체성과 소속감과 아까 이야기했던 감정경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의 지점들이 늘 문제가 되죠. 하나는 공감을 받고 싶어서 혹은 공감을 원해서 좋아요와 댓글을 원해서 영상을 올리고 나면 꼭 얘기를 하죠. 그게 단지 소비체로서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고 나면 꼭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땡땡 뭐 이런 것들이 매번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나올 때는 공격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댓글은 그 공격만 있는 그 감정적 공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유튜브의 속성이 공격과 공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들인데 사실 공감은 뭐 조용히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있고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린 공감을 할 때는 공감한다고 막 나가서 소리를 지르진 않아요. 조용히 공감을 하죠. 그런데 공격을 할 땐 굉장히 아우성을 치면서 뭔가 댓글을 달거나 뭔가 내가 다름을 막 지적을 하는 방식들을 취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상황들에서 진짜 다쳤을 때는 공격하는 사람들만 눈에 보이는데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공감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조용히 포진해서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플 때는 공격하는 사람이 먼저 보이죠. 근데 이 영화의 구성이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들을 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영화의 구성이 이 유튜브의 영상의 알고리즘에서 나오고 있는 속성과 굉장히 닮아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키워드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에서 나들로 여기서 나들은 우리의 나라기보다는 나가 다 존재하고 있는 개별의 나들의 연대 내지는 우정을 이야기하는 나들이에요. 그래서 영화에서 처음 보시면 처음에 아주 폐쇄되어 있던 철저히 나로 존재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그 나의 영상을 여러분들은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 이 영화 안에서도 그 유튜브에서 보지 못했던 사람도 이 영화 안에서 고스란히 같이 봐야만 했던 이 영화의 시간 동안 보고 봤던 그 두 자살 시도를 했던 지훈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지훈이 바로 공격을 받아서 이 공격에 대한 고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올라왔던 수많은 댓글들과 그 댓글에 대한 것들이 공격의 시도였다면 그 댓글을 추려내면서 이제 고소를 하겠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생겨났을 때
이거는 공감의 또 다른 소리 없는 공감의 대상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흐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실제로 앞서서도 얘기했던 키워드가 사실 가장 중심으로 그냥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흘러가는 어떤 파편들이기도 하고 굉장히 무르르듯이 흘러가는 되게 유연한 방식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회적으로 유튜브의 영상들이 갖고 있는 감정적 속성 혹은 감정 경제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속성을 이 영화의 구성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영화가 철저히 혼자여서의 어떤 그 카메라가 나를 기록한다기보다는 함께한다거나 혹은 조금은 알아줬으면 좋겠다거나 뭐 여러 가지의 그 카메라와 나와의 만남들이 있었다면 거기에서 나아가서 공격받은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공감받으면서 같이 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찾아가는 이 여정이 이 영화의 스토리라인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성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쭉 살펴보셨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에서의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처음에는 금연 애니메이션에서 개인의 결심, 그 다음에 2차 자살, 1차 자살 시도 영상들을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댓글이 있고 그리고 고소하는 작업들이 있고 그리고 이 고소하는 작업에 친구들과 같이 동참해서 만들어가는 과정들로 이 영화 만들기에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예서 유튜버를 만나서 그 예서 유튜버와 다큐 만들기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본인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보여주면서 다르게 생각하기, 유사하게 생각하기, 질문 던지기가 저는 여기에서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 영화가 어떤 포인트 뭐라고 할까요? 어떤 기존과는 다른 지점들이 여기서 보여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큐가 방향성이 확 바뀌죠. 바뀌어서 사회적 관점을 추가하겠다라고 나오고 거기서부터 사회적 타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영화의 결이 확 바뀌기 시작을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시면서 이제 그 부분에서부터 이제 갸우뚱하셨을 분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 결이 바뀌니까 그래 그 결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결의 경계가 어쩌면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그 경계의 선과 좀 달랐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들로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복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예전에 감독님과 집의를 할 때 이 영화가 혹시 장로 씨의 크로니클 오브 서머와 영향을 받으신 게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 영화를 보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다른 방식의 창의로지만 유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anyway 그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63명, 64명이라고 엔딩 크레딧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길거리에 그분들한테 물었고 그 물음을 이 영화 안에서 후반부에 이렇게 그냥 포진을 해서 흩어놓으셨어요. 이렇게 쭉 흩어놓고 거기에 5.18과 세월호와 이태원의 이야기들이 영화 안에 또 같이 들어가 있죠. 이 사회적 참사로서.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결들로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사회적 참사로서의 사건들이 이 개인의 자살과 어떻게 맞물려 들어가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적, 사적 혹은 미시사 이런 것들을 나누면 굉장히 돌출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중심이 사실은 거기 바깥에 있는 그 사건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이렇게 계속 펼쳐나가고 있는 어떤 지점으로 한번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영화는 함께 글과 감정 나눔을 하는 낭독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철저히 혼자에서 무리로 같이 나누어지는 같이 우정과 연대로 남아서 영화는 마지막 장면은 어쩌면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장면을 봐서 모두가 저는 처음 봤을 때 되게 놀랬거든요.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 끝났을 때 이제 엔딩 크레딧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끝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그냥 에필로그로 잠깐 보여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읽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와 이것을 다
들어야 되는구나. 이 실시간을 다시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앞서서 실시간으로 봤던 그 자살 동영상에서 자살 시도 동영상에서 봤던 그 실시간의 긴 시간과 지금 이 감정 나눔의 실시간의 긴 시간을 같이 똑같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분명 다름은 있었고 그 다름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영화가 이제 끝나는 이 낭독의 장면들까지가 이 영화의 흐름인데 사실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는 그런 흐름들은 어떤 전개가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만나는 키워드들 중심으로 방향이 확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영화가 영화라고 할 수 있는가, 어쩌면 영상에 가까운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도 있는 지점들이 있고, 근데 그 영상을 가지고 영화화하는 과정 안에서 그 영상의 속성이 이 영화의 스토리텔링 안에 같이 들어가 있고, 그 속성들이라고 하는 데서의 이 감정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영화의 흐름과 혹은 이 내용과 혹은 이 어떤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모아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의 이제 또 뭐 여러 얘기들을 해볼 수 있지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영화로서의 혹은 제가 이제 앞서서 제일 처음 얘기했던 굉장히 많은 미디어들과 그 역사들을 영화가 흘러가고 있을 때 이 영화는 어떤 겹들을 갖고 있는가라고 했을 땐 애니메이션에서 시작하고, 근데 애니메이션이 또 사실 되게 재밌는 정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멈추어져 있는 걸 애니메이티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자기의 어떤 금연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는 게 처음 영화를 보는 인상에서 되게 귀엽다.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영화의 결이 완전히 그 다음에 바뀌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시작했던 이 지점도 사실 좀 되게 재밌고 저는 그보다 더 전에 시작했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하고 개인 폰의 기록으로 이야기하고 유튜브 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유튜브 영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영상에 대한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영화에 대한 영화를 또 보여주고 그리고 베리떼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장면들을 영화는 굉장히 하나의 결이 아니죠. 그냥 자전적 혹은 1인칭 혹은 사적 다큐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이 안에 이런 다양한 겹들을 가지고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연필로 쓰고 볼펜으로 쓰고 자판으로 쓰고 하는 것들을 이 영화 안에 다 녹여서 하나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녹였을까? 이 녹이는 방법들, 그러니까 왜 녹였을까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녹아져 있는 게 지금 현재 동시대에 우리가 영상을 혹은 이 시대의 이야기 혹은 현상을 만나는 방식들이잖아요. 이게 다 공존하고 있으니까 언어의 먼저고 나중이고가 아니라 이 공존하고 있음이라고 하는 게 영화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것이 영화 안에 스며들어서 각각의 영화들의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네. 이 이야기는 제가 길게는 하지 않지만 저는 사실 이 장면들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좀 이건 아마 이제 영화를 보시면서 이 영화에서 갑자기 다른 결들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개의 결이 처음에 오프닝의 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나오기 전에 늦게 오신 분들은 살짝 못 보셨던 근데 앞에 오신 분 이 남자분이 모든 게 다 마음에 달렸다. 너가 버스를 타고 3천만 원을 들고 들어가면 모두가 다 도둑놈으로 보이지만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남자분의 목소리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갑자기 사회적 첨사 이야기를 할 때 나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잘 몰라서요라고 하면서 가서 이분의 목소리가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여기에서 조금 다른 결을 좀 느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목소리는 개인의 목소리거나 나의 감정의 목소리거나 혹은 뭐 서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우리에게 들려줬던 약간 공식적인
발화인 거죠. 그분들의 발화에 뭐 예를 들면 교과서에서 나온다거나 아니면 자료 논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를 실어서 얘기를 해주는 게 후자고, 전자는 그런 거야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이야기들에서는 되게 개인의 목소리이기보다는 공적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어떤 보편적인 목소리에 좀 가까운 그런 목소리를 내는 두 사람을 영화의 맨 앞부분하고 맨 뒷부분에다가 심었어요. 이게 저는 사실 이 영화가 되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좀 낯설어지는 지점이기도 하고 리듬이 확 바뀌는 지점이기도 했거든요. 왜 이분들의 목소리를 여기에다가 넣고 이 목소리를 경유해서 어떤 것으로 결론을 혹은 이야기를 겨냥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했을 때 이 영화의 전체의 톤들과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나들과 나와의 과정들 안에서 이들의 분명 존재하는 존재들인데 이들이 영화의 이 축으로 갖고 있는 어떤 지점들에 대해서는 사실 질문이 좀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어떠셨는지 또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있으시면 질문들과 이야기 조금 나는 영화 어떻게 봤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있으면 나누고 그리고 오늘의 수업 이야기들을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어가지고 영화 장면들, 만약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겠지만 저는 이제 앞서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를 제가 어떻게 읽었다라고 하는 지점 안에서 영화를 가이드를 해드렸던 거고, 내용적 비판이나 혹은 내용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더 안에 들어가지는 않으려고 조금 약간 조절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 영화와 만나는 방식 안에서 제가 오늘의 주제와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불균질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이 시대의 흐름들이라고 얘기했던 감정경제라고 하는 것들과 한번 만나서 이 불균질적인 부분들을, 흐름들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이 영화들이 혹은 이런 영화들이 갖고 있는 영상을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갖고 있는 길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강의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 마치고 여러분들께서 괜찮게 보셨으면 또 이야기를 더 나눠 보시면 좋겠고, 영화를 말하다는 이번 주에 있고 또 다음 주에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다른 비평가가 영화 이야기들을 하는 윤성 비평가의 강연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운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